12.3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고 그 대상이 국회의원이라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5일 확인됐습니다. 충격이 너무 큽니다. 검찰은 윤석열이 이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며 강한 어조로 이 사령관에게 대답을 강요했다는 수방사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재판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형사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증언을 거부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윤석열이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전 문을 부수고라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으며 윤석열이 언급한 문이 국회의사당 본청 문이며 데리고 나오라는 대상을 국회의원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고 했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는 전날 증언과는 상반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있었던 수방사 부하 A씨에게서 윤석열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에 대한 진술도 받아냈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이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며 강한 어조로 이 사령관에게 대답을 강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A씨의 진술을 근거로 추가 조사에 나서자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거리면서 악을 썼다며 당시의 상황을 기억해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당시 윤 대통령 지시에 문을 부수고 데리고 나와라 총 등의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은 기억했지만 총으로 문을 부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증인신문에서 장갑차 안에서 무전기 3개 들고 작전하면 내가 한 말이 뭔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간을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혀야 한다. 복귀시켜야 한다. 그거야말로 미친 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고 여생은 죗값을 치르는 데에 다 쓰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성난 민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란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이런 내란을 논의해왔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행적과 지시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는데요. 오늘 발표는 명목상으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였지만 그 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을 방불케 할 만큼 대통령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이 낱낱이 담겨 있었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해도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끌어내라.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다 끌어내라. 전두환마저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발포 명령이 윤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상세히 밝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도 못 들어갔느냐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지시는 과격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사령관에게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말한 뒤 급기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시민과 국회의원 보좌진 등 수백 명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것도 그리고 전두환이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않은 것도 바로 발포 명령입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으로부터 발포 명령을 들었다고 삼성 장군이 검찰에 진술. 국회 본청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양재현 장관의 지시를 받더라도 어쨌든 게이트를 맡아서 출입하지 못하라는 지시를 하는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증인이 아까 이제 뭐 방위와 경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방위와 경계는 이제 뭐 관계자는 신원을 확인해서 관계자만 출입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셨죠. 당시에 제가 울타리를 경찰들이 다 통제하고 있었는데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군인들은 정식으로 요청하면 다 거부됐는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보고 염두에서 판단한 상황이었습니다. 증인이 제일 먼저 도착한 김희규 그 3호 특임대 3지역 대장에게는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통제하라고 지시했죠. 그것도 좀 여기서는 답변 드리기가 제한됩니다.
방금 금사 경찰 단장에게도 게이트를 막으라는 지시를 했는데 그러면 증인이 김희규 소령이나 김창학 대령에게 방위 경계를 하면서 신원을 확인하고 국회의원은 출입시켜도 된다라는 지시를 한 적 있으십니까? 그 부분도 여기서 답변드리는 게 좀 제한이 됩니다. 증인은 증인의 의도가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증인이 담을 타고 들여보낸 수방사 병력들이 국회 본청 근처에 가 있을 때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증인에게 했죠. 그 부분도 답변드리는 게 제한이 됩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국회를 방해하거나 경계하는 게 아니고 국회를 방해하라는 지시 아닙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증인이 국회 출동이 이제 늦어진 사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계엄 전에 미리 출동을 준비시킨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김영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21시 48분경에 상황이 있으니 대기하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대국민 담화 이전에 9시 50분경에 대테러 특수임무대대를 구성하는 제1경비단장, 조성현 단장, 또 군사경찰 특임대대 김창화 단장을 소집을 했죠. 무슨 일이 모르기 때문에 유일하게 제가 운용할 수 있는 예비대가 그 부대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경고를 한 겁니다. 워닝을 줬습니다. 그런데 조성현 단장은 10시가 되기 전에 전진의 작전 과장에게 수호신 TF, 대테러 특임 대대 TF 소집 지시를 전달했죠.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고 답변드리기가 제한됩니다. 김영현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할 때 회의를 마치기도 전에 수방사령관 출동하라고 지시했죠. 저보고 먼저 나가라고 얘기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엄 상황 중에 셀 수 없이 많이 전화를 해서 계속 왜 못 들어가냐고 독촉 전화도 했죠.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시판 관련해서 아까 이제 철수 지시가 왔다, 비화폰으로 왔다라는 답을 하였는데 상황 개통으로 철수 지시가 왔다는 게 혹시 언제쯤으로 기억하십니까? 꼭 기억나지가 않고 하여튼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수방사 병력이 국회 본청 인근의 공터에 남아 있을 때 그 현장 병력들로부터 철수 건의가 왔고 증인이 그것을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철수 지시는 그 이후에 왔습니까? 그 이후라고 저는 기억납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그날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로 출동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없으면 비상계엄이 발령됐다 그러면 통상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소방사에서는? 제가 아마 합참의장한테 건의를 했을 겁니다. 어떤 건의를 합니까? 출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어디로? 만약에 제가 전화를 먼저 했던 데가 경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서울 안보에서 제일 먼저 하는 데가 경찰입니다. 그래서 네. 경찰에다 물어보고 상황이 뭔지 확인할 겁니다. 근데 그게 국회라고 확인되면 저는 이런 것 같아서 국회가 네, 저희 네, 담당 저희가 알겠습니다. 갈 네, 겁니다라고 그날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은 국방부 장관이 먼저 전화가 왔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른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까 증인도 거의 소방사에서 선발대 보내고 바로 같이 출발했죠, 증인도. 증인도 그날 출동 네. 지시 내리고 네, 그 부하들이 움직이기 전에 증인이 먼저 출동하셨던 거 아니? 제가 먼저 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 아까 차 안에 계셨다 그랬는데 네. 컨테이너 4분의 1 크기? 그러니까 그 크기가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상상을 좀 시켜드리려고 한 건데 일찍 그냥 작은 차입니다. 도착하셔서 네. 이 상황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차 안에 계셨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차 안에 누가 있었죠? 그분 우리 부관, 운전관 이렇게 운전관. 셋이 있었습니다. 예. 자리가 그러면 운전관 있고 부관은 앞에 있고 조수석에 있고 저는 뒤에 뒷자리에 있고 증인 혼자 그렇습니다. 있었겠네. 아까 전화기 3개로 뭐 계속 전화 통화하느라고 정신 없었다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그때 운전관은 자고 있었다 그래요. 그거는 인지하셨습니까 그때? 차가 계속 이동하는 상황인데 잤을 리는 없을 텐데. 잤을 리는 없어요. 예, 차가 계속 돌았습니다. 매각을. 그 전화를 계속 하고 뭐 통화 계속 중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부관도 그 전화를 들을 수는 있는 상황이었죠.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증인 그날 증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대해서 이게 제3자 진술하고 증인 진술하고 그 중에 뭐 증인 진술은 좀 묻히고 제3자 진술을 검찰에서는
조금 더 우선해서 그게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은 그렇게 반영돼 있는 것 같다. 그런 취지로 진술을 하신 것 같은데.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고 그때 차 안에 같이 있었던 그 부관의 진술도 그냥 제3자의 진술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진술은 증인이 보기에 믿을 만한 진술입니까? 일단은 제가 기억이 없는 가운데 네. 그 말을 듣고 제가 그거를 증언하면 위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 봐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메모 보내주는 거 보면 그 증인이 뭐 이렇게 국회 해산 검색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검색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던가요? 그 부분에서는 여기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반대신문 중에 아까 대리인께서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이런 얘기하지 않았냐. 의원회관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경찰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들여보내주고 있을 거다. 거기 가서 경찰에 얘기하면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증인 답변을 안 하셨어요. 이 부분도. 네, 근데 원래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거는 네, 본인이 네, 유죄 판결 받을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내용은 만약에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으면 대통령한테도 그렇고 증인한테도 그렇고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할 게 하나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제가 정확하게 그걸 모르구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얘기를 어떻게 해야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까 증인 병력 투입 지시가 개헌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라고 받아들였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출동 지시 받았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 생각이 나중에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하고 그 이후에도 이 생각이 유지가 됐어요. 계엄 상황 끝날 때까지 이 생각이 유지가 됐습니까? 상황 평가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군인들한테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 평가가 재평가되기 전에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재평가가 될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 중간에 이게 적법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병력이 외곽 대치선에 점령조차도 못했는데 네. 제 모든 관심은 병력이 배치돼서 그 배치 결과를 보고하고 예하 지휘관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어떡할까요? 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도착을 안 했는데 어떻게 다음 거를 생각합니까?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증인하고 참모장하고 생각이 좀 다르지 않았던가요? 참모장은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우리 제 장군 우리 전우인데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항상 저랑 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에서 레드 팀에서 항상 조언해주는 우리 후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존중하는 후배고 그때 그날 참모장은 레드팀으로서 어떤 의견을 내던가요? 직접 먼저 가시는 게 맞겠습니까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몇 가지 조언을 한 것 같은데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 처음에 출동할 때는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고 가셨다 했잖아요. 네, 근데 수방사가 보통 이런 비상사태 때 출동하는 것은 뭐 대테러 업무에 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닌가요? 대테러는 아주 일부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상사태의 종류가 다양한 게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테러는 비상사태에 네네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출동 지시 받을 때는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고 가셨는데 네. 국회 앞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차 안에서 지금 몇 시간 계셨다는 거잖아요. 보고 받으면서 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계셔 보니까 그게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날 국회 상황이 무질서 상황이었다고 얘기하고 무질서 상황이었다. 네. 그거는 무질서 상황이기 때문에 군이 투입된 겁니까? 아니면 군이 가서 무질서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 재판 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6분 하세요. 6분 하세요. 예. 그 서울경찰청장하고 통화하셨다 그랬습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 예. 통화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셨다 그랬죠. 네, 그 부분도 제가 좀 답변 못 드리는 게 좀 서로 이견이 그러니까 다른 것 같아요. 증인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증인이 하셨다는 얘기가.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서울경찰청장이 무슨 상황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뭐 대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러던가요?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이 잘 모르고 가셨다던 그 임무를
네. 이 계엄 상황 종료될 때까지도 결국 모르고 오신 거예요? 소방사가 여기 왜 왔는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부하들한테 제가 나중에 모아놓고 제 입장에 소감을 얘기해줬는데 네. 거기에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 부분이 제가 제 부하들한테 고맙고, 왜냐면은 제가 명확하게 임무를 부여해주지 못하고 가시화시켜주지 못한 상태에서 그 증인도 무슨 인물인지 모르셨다니까. 구체적으로 직무를 내려줄 수가 없었겠네요. 현장 가서 판단하려고 했는데 네. 현장에 진입을 못했기 때문에, 또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상황을 모르고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구인 측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저는 증인이 아주 불행한 군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불행한 운명에 처한 안타까운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군인들이 우리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아까 그 증인이 알고 계신 법이 몇 가지 있다고 했는데, 증인 헌법도 아시나요? 헌법 알고 계십니까? 군과 관련된 부분만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헌법 5조 2항에 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네. 이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헌법에 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있습니다. 증인 신문은 경험한 사실에 대해 해야 되는데 지금 평가적인 의견이나 지식 차원을 묻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헌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걸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신문하십시오. 네, 이 정치적 중립성 규정이 헌법에 들어간 건 과거에도 증인과 같은 불행한 군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고요. 방금 변호사님께서 불행한 군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상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불행한 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군인은 이 부분도 나중에 이 재판관님께서 이 부분에서 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왜 그날 투입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거에 주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입장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불행하다고 표현하시는 건 좀 과하시고, 그건 굉장히 저한테 군부 입은 사람한테 대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지금 증인께서 처하신 상황이 불행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쁜 의미로 쓴 것은 아닙니다. 증인은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는 장면을 TV로 보셨는데, 거기에 야당이나 국회를 반국가 집단, 괴물 집단, 북한의 어떤 조종에 따르는 좌파 세력, 이런 표현들을 들으신 기억이 있나요? 답변 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런 TV 방송을 보셨던 건 맞죠?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상황을 담화문을 보셨고, 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증인이 계엄군으로서 국회에 투입된다는 상황은 알고 계셨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국회 도착해 보니 많은 시민들이 계엄군의 투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신 거죠. 답변 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증인은 정치적으로 군인이 이용된 그런 상황 속에 증인께서 몰려 들어갔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나요? 피청구인에게 정치적으로 증인뿐만 아니라 많은 군인들이 이용당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경험한 사실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의견을 묻는데, 이 점은 분명히 지적을 해 주십시오. 개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계속 가치관을 지금 내뱉으라고 좀 강요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정확하게 경험한 사실만 묻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증인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것은 경험이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그 사람이 결심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생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제 시간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여기 국회를 대표하시는 분들과 또 대통령님 다 계시는데, 저는 군인입니다. 근데 저는 군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있었고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의 역할은 저를 통해서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우리 후배 장병들이 좋은 선례가 되고 모범이 되고 그들의 어떤 가치관이 정립되기를 바라는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작년 1월 30일 날 수방사령관 되고 얼마 뒤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사건이 저한테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건데, 서해 민간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그 관련되어 있는 작전 책임 부대장에 대한 징계를 제가 하게 됐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안이고 비밀이기 때문에 내용은 말씀 안 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죽었는데 결심하는 사람이 없었고, 상황 평가하는 사람이 없었고, 건의한 사람이 없었고, 확인한 사람이 없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군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삼성 장군까지 돼가지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고 생각했을 때, 그 잘못된 풍토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 생각하고 오만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결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2달 뒤에 우연치 않게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3월 30일인가 서울 상공 북쪽에서 피하 식별이 되지 않는 UAV가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 예하 방공부대의 TOD가 잡았는데, 제가 그때 밖에서 전술 토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UAV가 와 있는데, 이 위치와 거리, 방향상으로 봤을 때 2분 30초 아니면 대통령께시는 특정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어떡할까요?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제 밑에 제대의 지휘관들 다 있었지만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저만 제 전화 통화에서 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교전하라 그랬습니다. 적출시키라 그랬고, 제가 당시 곧바로 비화폰으로 합참의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런 제가 보고를 받았고, 제가 정확하게 상황 파악은 안 돼서 영상 사진을 보내라서 제가 보니까 이건 UAV 맞습니다. 2분 뒤면 대통령 계신 쪽으로 날아옵니다. 교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장관님께서, 우리 합참의장님께서 잠시만 대기해라. 이거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하신 뒤에 한 2분 정도 뒤인가, 저희 수방사에 통제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은 아군 UAV였습니다. 그 2분 상황이었지만 격추시키라고 말할 때 저는 모든 걸 다 내놨습니다. 근데 제가 1월 30일 날 우리 전우를 징계를 해본 거 보면서, 군인이 항상 영광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은 사라질 수 있고 나갈 수 있겠다. 근데 어떤 모습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3일 국회로 출동하라고 그랬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나가게 됐던 이유도, 제가 책임지려면 제가 먼저 보고 판단해서 임무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까지 가보진 못했지만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됐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앞서 불행한 군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안 불행한 군인이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어떤 한 가지 사건에 어떤 위협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위협, 또 뭔지도 모르는 비상이 걸렸을 때 이거저거 다 따지면서 법적인 거 다 따지면서 나중에 합니까? 그건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행복한 거,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군인이라고 하셨죠?
그 행복한 군인인가 그런 군인은 마무리 좀 해주세요. 예. 이상이고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재판 여기 계신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제가 어떤 경우에 이 자리에 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도 굉장히 반성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한 진술은 제 공소 제기와 관련돼서 대부분 답변은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의 재판에서는 군인답게 그다음에 담대하게 다 하나하나 오늘 하신 얘기들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진술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15분 제 반대 신문하십시오. 예. 육사 생도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항상 신념을 갖고 살죠. 화량다에서 동작동까지 이런 군인에게 불행한 군인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국회 경내에 2시간 만에 들어간 사람이 14명이었습니다. 14명. 당시에 증인이 봤을 때 국회 경내에 시민들이 얼마 정도나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셀 수가 없지만 대략적으로 차량이 지나가면 사람이 다칠 정도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 증인이 보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 담을 넘거나 국회 경내 또는 국회 외곽에 있었죠. 그건 제 눈으로 목격했는데 예. 한 공간인데 예. 경찰들이 그 부분은 이제 제지는 못하더라고요. 예. 민간인이고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근데 저희는 이제 정식으로 요청하니까 이제 제지를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꽤 많이 넘어간 걸 봤습니다. 예. 14명밖에 없었는데 그 14명이 국회 안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 200여 명, 그 다음에 보좌관까지 합치면 또 수백 명, 또 안에 또 들어가 있는 시민들 담 넘어서 그 사람들 단 10명이라도 끌어낼 수 있습니까? 그건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 예, 수방사령관님, 예,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출동 당시에 임무를 정확히 받지를 못해서 김봉식 청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다고 하셨는데 맞죠? 그거는 제가 임무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훈련된 습성대로 한 거였습니다. 이제 정확히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나 다른 분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은 건 없는 건 사실이죠. 그랬기 때문인데 예. 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인지 확인을 했을 때 김봉식 청장이 병력이 필요하다고 지원 요청을 한 사실이 있죠. 말씀드리고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청구인의 질문 사항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당히 무질서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 주관적인 평가인데 예. 우리 경찰 전우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였고 진입을 시도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오히려 우리 증인을 비롯한 수방사 군인들은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던 건 맞죠? 왜냐하면 기관과 기관이기 때문에 네. 협조와 통제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절차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았고 시민들은 그냥 이제 임의대로 하는데 경찰 병력이 뜨문뜨문 있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제지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날 당시 진입을 못하는 상황에서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여러 번 전화한 사실은 있죠. 그거는 답변드리기가 제가 제한이 됐는데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유는. 그리고 그 당시 현장에서 카니발 차량을 타고 계셨죠? 네. 아까 청구인의 질문 사항 중에서 운전관이 자고 있었냐고 했을 때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차가 계속 움직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옆에 다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관의 진술에는 운전관이 자고 있었다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네요. 아마 그는 저는 앞에 두 사람을 못 보니까 네. 순간 졸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카니발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그 부관은 앞좌석에 조수석에 타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뒷좌석에서 카니발 뒷좌석에서 통화하는 내용이 카니발 조수석 앞쪽에서 자세히 들릴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증인은 통상 통화를 할 때 볼륨을 제일 크게 놓고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고 예. 세 개의 전화기가 계속 울리고 계속 왔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나중에 정리가 안 될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들리는 것보다는 굉장히 복잡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카니발 뒷좌석과 조수석에서는 통화 내용이 일부 단어가 한두 개씩 들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화 내용 전체가 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걸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 유도신문이 검찰에서 유도신문이 아니었냐는 질문에 유도신문은 아니고 검찰의 역할이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여러 차례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신 건 맞죠? 예, 저는 그 조사 중에 예. 다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다. 예. 그래서 계속 그건 일관되게 얘기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도신문이라는 게 뭐 적절한 개념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들이 차츰 더 기억이 또렷해지는 것처럼 구체화돼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 증인을 상대로 수사기관에서 자꾸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무슨 다른 상황을 가지고 환기를 시켜서 증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증인이 경험한 사실처럼 유도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구인 측 질문 상황 중에서 증인께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의 제기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기재를 안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했는데 우리 아까 피청구인 측 변호인이 질문했을 때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아까 분명히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맞죠? 그 부분이 예. 지금 그 증거 자료로 예. 인용이 되느냐 그 동의 과정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저희 변호사랑 같이 상의해서 그런 것들을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아까 그런 발언을 하신 건 맞죠 여기서? 그 부분도 제가 가능하다면 그 네. 부분도 정정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그 증인께서 계엄 당시에 국회로 출동하실 때 카니발 관용차를 타고 나갔고 부관이 핸드폰으로 뉴스를 틀어놨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뉴스를 보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황 벌어지는 어느 순간순간은 저한테 우리 부관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시청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소리도 켜놓고 봤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증인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은 폰이 군에서 지급한 비화폰이죠? 군에서 지공하는 비화폰입니다. 네네. 그 비화폰에는 다른 추가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가 없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은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화폰에 그 통화를 할 때 스피커폰 기능도 없죠? 그런 거 다 없습니다. 네. 증인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 국회 주변을 카니발 관용차로 돌고 있으셨죠? 나중에 우리 운전관한테 물어보니까 네. 국회 지역 전체 외곽을 4바퀴 이상을 돌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서 거의 서행이었기 때문에 2시간 동안 4바퀴 이상을 뱅뱅 돌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국회를 계속 그렇게 돌다가 안 되겠어서 여의도 방공진지에 주차하고 계셨죠? 네.
그 방공진지 도착하신 시각이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계엄 해제 의결이 국회에서 끝나고 철수 지시가 내려오는 그 직전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해제 의결 전입니까 후입니까? 해제 후입니다. 예. 증인의 부관은 공공시 40분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해제 전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물어보는데요. 증인이 그날 정신이 없었던 거는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대통령한테 전화를 몇 통 받았는지는 기억을 못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저도 사실은 예. 저희 부관을 통해서 몇 번이라는 얘기를 부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부관이 몇 번이라 그랬습니까? 부관이 3번이라고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증인은 전혀 그걸 갖다 예, 느끼지 이 연결된 못했고. 건지 끊어서 예. 들어온 건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 대통령이 끌어서라도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을. 그 말씀 제가 답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네. 그런 대통령이 만약에 지시를 했다는다면은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지시이기 때문에 네. 기억이 안 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예. 기억나는 게 있고, 예. 근데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가정적으로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진짜 지시가 있었다는다면은 네. 증인이 그 상황에서 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계엄 중이니까 그렇게 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지금 우리가 진입도 불가능하고 물리적으로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답도 안 하고 그냥 끊어버렸겠습니까? 무시할 것 같고. 무시한다고요? 대통령이 말하는 건들.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그 다음에 대통령님께서 아마 인지하고 계신 건 저희가 총을 안 들고 들어갔다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 다음에 병력이 지금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는 아마 대통령께서 어디까지 정확하게 인지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드렸던 기억에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전화 오시면. 근데 그 전화 아마 와서 제가 오는 전화 모든 계엄사령관 또 장관 계속 전화가 엄청 옵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아마 총이 없이 병력이 맨몸으로 들어갔고 그것도 지금 진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저랑 통화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께도 그렇게 말을 했겠네요. 그렇게 최초복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중에 끌어내라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제일 먼저 하면 제가 먼저 상황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처음에 설명을 그렇게 했으면은 네. 대통령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끌어내라는 전화가 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식 재판관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증인 그날 상황이 하도 복잡하고 정신이 없어서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니 이제 그 사건에서 본인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진술을 함부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얘기를 해도 예를 들자면 여기서 기억이 나는 것 중에 일부를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진실이고 증인이 기억나는 대로만 진술했으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건에서도 당연하겠죠. 그거는 여기서 거짓말을 얘기한다거나 혹시 복잡한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아까 일부 대통령 전화 받으면서 답변한 내용을 일부 반대신문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진술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대통령하고 통화한 건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지금 상황에서, 그때가 아니고요. 뭐 옛날에 어떻게 얘기했던 걸 다 떠나서 지금 상황에서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단어들이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상황에서 기억나는 단어들을 예. 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건 답변 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있기는 있는데 네. 그거를 답변하기는 곤란하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지금 저기 삼성 장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 장관한테서 지시를 받았잖아요. 네. 안 따르면 항명이 되는 거죠.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 되는 거잖아요.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고 일단은 장관님이 그때 처음에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증인은 이제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이고, 네. 그리고 김용현 장관의 그런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를 했고, 네. 그래서 믿고 따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증인이 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때 증인이 그 현장에 투입한 지휘관이 대령이 2명 있죠. 네. 그 조성현 대령하고 김창학 대령. 그렇습니다. 예. 그 조성현 대령은 좀 멀리 있었죠, 그때. 원래 부대 위치가 저희 부대 쪽이 아니라 저 강 이북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2시간 내에 오기가 좀 힘들다. 네. 그랬었죠. 이제 근데 그때 이제 굳이 그 조성현 대령한테 지시를 한 게 이제 증인이 이제 또 김용현 장관한테서 지시를 받아서 조성현 대령한테 지시를 했잖아요. 네네. 굳이 지시를 한 이유가 그 조성현 대령이 그 무슨 진압하는 파트 쪽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서울 지역 내에서 어디든지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개념과 훈련을 시켜온 유일한 지휘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도방위 사령관이지만 제가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부대가 몇 없습니다. 그 부대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용산 대통령실 부근 경비나 뭐 이런 그것도 그 부대가 담당을 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인질 협상을 하게 되면 김창학 대령이 지휘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군사 경찰과 또 민간 경찰의 그 전문가들이 사실 거기서 양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격증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군사 경찰 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은 저 인질 이런 것 때문에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면 김창학 대령은 조성현 대령보다는 빨리 왔겠네요. 다시 말씀해 주시죠. 빨리 도착했겠네요. 그건 모르겠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이 조성현 이제 직책은 단장이잖아요. 조성현 네. 단장, 김창학 단장. 네. 이제 이분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은 또 증인에게서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시받은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이행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김용현 장관이 얘기한 지시를 주로 이제 그 조성현 단장에게 전달을 하신 거잖아요, 증인이. 그대로 전달한 것보다는 제가 해석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휘관인데 그냥 전달하면 그 지휘관입니까? 제가 해석해서 거기에 맞는 추정 또 필요한 과업들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훈련되어서 제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혼란이 생기는 건 뭐냐면 이 조성현 단장도 증인의 지시를 따라야만 되는 상황이었고 네. 이제 그거를 이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데 그 입장을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네. 이제 증인도 이제 나는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고 그러니까 이건 적법한 지시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그 김용현 장관이 작전 지시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서 그걸 따랐는데 지금 좀 상황이 이제 증인이 기소가 됐으니까 네. 굉장히 좀 증인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저 말씀입니까? 네, 증인으로서는 저는 책임져야 될 상황이고 우리 우리 단장 2명은 제가 당시에 그래도 빨리 그 사람들을 생각한 거는 신뢰하고 있고 임무가 어떤 임무가 구체화되면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판단해서 정한 건데 제 입장에서는 되게 미안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두 단장들도 사실 지금 입장이 굉장히 곤란할 것 같고 네. 그분들도 지금 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이제 증인의 재판에 같은 데에서 이제 그 단장 두 명의 그 진술도 증거로 사용될 것 같고, 예, 그 입장은 똑같거든요.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지만 여기에서는 증인의 진술을 지금 증거로 쓰기 위해서 지금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군인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증인이 이제 이거를 많이 잘못했다. 지금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지금 탄핵 재판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대통령,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김용현, 그 다음에 이제 수방사령관인 증인, 그리고 증인의 지휘를 받는 그 단장 2사람,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서로 좀 곤란한 입장이 지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증인이 좀 증언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를 굳이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다만 증인의 그 지시를 받은 그런 단장들도 똑같은 상황이 되어서 좀 그 입장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거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이 있나요?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정인이 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그때 변호인을 선임하셨나요? 변호인을 선임하고 나서 조사받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김인원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오늘 저 나오신 변호사님도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대표십니다. 예. 오늘 나오신 분 성함이 무엇이든가요? 김인원 변호사님이십니다. 예. 예, 정인 수고하셨고요. 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인 신문 절차 종료에 관해서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 청구인 측 소추위원 진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특별히 없습니다만 증인이 그동안 군 검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때도 초반에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다가 지금 이름 나온 그 군인들이나 부관 진술, 부관이 또 그런 진술을 하게 된 경위 이런 것들을 검사나 군검사가 설명을 하니까 본인이 그때 기억이 되살아나는 부분도 있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 본인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인정을 했던 그런 경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조해 주시고. 예, 아니
소추위원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피청구인 본인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 피청구인 본인께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의신문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저는 뭐 일반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뭐 탄핵 사건이 다른 뭐 범죄 형사 사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뭐 실제 어떤 일어난 일, 예를 들면 정치인들을 뭐 체포했다든지 또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뭐 어떤 그런 비위 내지는 이런 어떤 일들이 실제 발생을 했고 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그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이것이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건지 뭐 누가 지시를 했고 뭐 이렇게 보통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저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훌륭한 그 장군들의 그 진술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제가 말을 섞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아까도 전반적으로 나온 그런 얘기의 취지는 그 군이 수방사가 거의 그 몇 사람 뭐 한 열 몇 명 정도가 북해에 겨우 진입을 했고 또 7번 무슨 그 입구 부근에 이렇게 총기도 휴대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또 그런 상황을 제게 뭐 다 알려줬다고 하는데 제가 그 4인 뭐 1조로 해서 뭐 안에 사실 한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의사당 그 본관에도 그게 7층짜리 건물인데 그 안에도 수백 명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본관에 위치해서 질서 유지하라는 그 특전사 요원들도 이제 불 꺼진 쪽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그 소화기 공격을 받고 또 다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처음에 뭐 14명, 나중에 이제 군 철수 지시하고 계엄 해제 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물론 사람들마다 자기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자기 기억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를 대통령으로서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은 아마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끝까지 완결되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쓴 혈세도 전액 강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시사소담이 24시간 365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